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변호사 하종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외국환거래법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4년 6월 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해서 관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무려 660억 원을 초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660억 원이 부과된 데에는 그 코인 거래, 이른바 해외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한국 가상거래소에서 이를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는 방식, 흔히 재정거래라고도 하고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상자산들, 코인들을 구입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인 어떻게 구입했길래 관세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던 걸까요? 네, 일단 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경상거래에 따른 무역대금, 무역대금인 것으로 위장을 해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의 ATM에서 직접 금원을 인출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모두 다 검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던 이 무역자금으로 보내는 방법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이 유출되는 것들, 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소 느슨하다고 할까요? 좀 쉽게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이 바로 경상거래에 따른 대금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요구되지 않거든요. 이 거래는 제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 그에 따른 돈을 보내는 거래입니다. 또는 제가 해외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거에 따른 돈을 보내는 거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간단한 서류들만 확인이 되면은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이 자금이 사실은 코인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제가 물건을 샀습니다 또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보내는 것이죠. 이 방법은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16조 원의 외화 유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다 사실은 이런 방법, 해외에 있는 법인들, 또 국내에 있는 법인들을 마치 이들이 무역 거래를 하는 법인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냈던 그 방법인데,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된 것은 해외 ATM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정말 여러 은행들에서 경쟁하듯이 우리 여행 갔을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런 카드들 말고도 사실 이 해외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라고 한다면은 해외 ATM을 통해서 일부 수수료를 물더라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ATM에 가서 돈을 인출한다. 현금이죠. 현금을 뽑았으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적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다액의 돈을 또 해외로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 그리고 어떤 명목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외 ATM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방식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당국에서 알아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사실 그거는 관세청의 영업비밀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촘촘하게 또 다양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거래들이 일어난다,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이 각 당국으로 다 옮겨진다, 이들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오히려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제재, 그리고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제재, 이런 것들이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이 부과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4년 현재는 그 이른바 지급 등의 행위 관련된 위반을 했을 때는 50억 원,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반해야 형사처벌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금액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본거래라고 하는 신고를 요하는 것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억 초과해야 형사처벌이 되고요. 그 미만으로는, 그 아래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세요? 형사처벌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게 좀 더 뭔지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과태료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드시죠? 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형사처벌은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력이 남는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코인 관련해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 형사처벌의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과태료 하면 여러분 보통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부과될까? 네, 그 이유는 이 코인 거래하심에 있어서는 보통 대부분의 거래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태료는 이 금액을 한 번에 합쳐가지고 과태료 한 번 내는 게 아니고요. 위반할 때마다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반한 횟수에 비례해서 과태료 금액 100만 원이 만약에 100번이다. 네, 그러면은 1억이 돼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처벌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됐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네,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단 처음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관세청 입장에서도 또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이 과태료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그 부과받은 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특성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할인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과태료 부과가 됐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과태료를 빨리 인정하고 납부함으로써 감액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과태료에는 계속해서 굉장히 커다란 금액의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과됐던 그 과태료 거기에 가산금까지 거의 뭐 1배 가까운 2배 가까운 금액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면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납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하루속히 구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